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114 윤지혜 리서치 랩장입니다. 최근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세상이 좀 난리가 와서 저도 이제 여러 방송들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세제 개편의 그 방향성에서 사실은 시장의 지금 제가 모신 이 제네시스 방님이 거기 탑이잖아요. 아니. 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쁘신데 지금 어제 발표된 거잖아요. 네네네. 발표된 걸 이제 지금 한참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초빙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미리 연락을 주셔갖고, 뭐 저는 이제 딱 타이밍 맞게 잘 네. 와주신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네. 혹시 얼마든지. 차도 예. 제네시스예요? 그 질문은 많이 들었는데, 차는 저는 이제 비머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창세기란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맞아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끝이에요? 네. 역시. 네. 고맙습니다. 항상 유명하신 분들은 짧게 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워낙 또 채널 구독자도 많으시잖아요. 또 가끔 이제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덧붙이자면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 대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고 예. 다주택자라서 사실 이 세제 개편 나오면 저한테는 거의 생존이에요, 생존. 그런데 그렇죠. 뭐 저는 사실 2016년부터 강의를 했었고 14년부터 내 집 마련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올해 세제 개편을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업데이트 이제 그만해야 되나? 왜 그렇죠?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복잡하다. 생각보다. 안 그래도 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예전에 그 양포자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잖아요. 네네네. 양도세 계산 포기하는 세무사 뭐 이런 얘기들.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총평을 좀 들어야 되긴 하지만 네. 복잡해요.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세예요. 처음부터 그러네요. 끝까지. 처음부터 그러네요. 끝까지 증세고, 약간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이거 조삼모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이 12억에서 14억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거래세는 완화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놓고 맞아요. 보면 되게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작년엔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게 안 나왔는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문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분명히 거래세에서 양도세도 중요한데 네. 취득세 얘기도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매년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규제가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정기 행사.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첫 번째 세제 개편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값 안정,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이제 좀 굉장히 좀 폭넓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토론회에 참여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토론회 다녀왔죠. 네, 그래서 그 토론회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춰져서 원래 7월 말에 나올 게 8월 초에 나왔다, 어제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7월 달은 세제 개편인데 이때 세금은 국세입니다, 국세. 뭐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이런 거. 그리고 8월 달에 지방세가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는 그 네. 이후에 나와요?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스탠스라면 지방세, 취득세 완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원래 네. 취득세 얘기는 7월 말에 나오는 거에서 거론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이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은, 음. 뭐 회사에서 인사팀, 회계팀 두 부서가 다르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취득세 개편하고 했던 것들이 물론 네. 지방세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이번에 네. 나올 때 거래세에 대한 거 양도세 말고 국세 말고 네, 지방세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8월에 나온다. 조용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음. 국세 관련된 7월 말에 세제 개편 나오고 이제 휴가를 가세요. 그 휴가 지나고 나서 한 8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지방세 관련된 세제 개편이 나오는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예, 우리나라 큰 세법 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뭐 교통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주택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이게 몰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중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20년 8월 달에 그쵸. 벌써 6년 됐잖아요. 이거 개선돼야 되는데 뭐 이번에 나올까 싶습니다. 왜냐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그 뭐 더불어민주당 네, 혹은 뭐 재경부 네네. 여기서도 그래 뭐 보유세는 올릴 기조이지만 네. 거래세는 좀 낮춰준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양도세와 관련해서 네네. 마치 낮춰주는 것처럼 나왔죠. 네, 그런데 일부 낮춰준 건 있긴 있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는 아시겠지만 제일 세금이 안 나오는 게 비과세가 있잖아요. 예. 비과세가 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과세 가장 보통 사이즈가 이게 중간에 있고 많이 내는 양도세 중과가 요 위에 있는데 지금 낮춰준다는 거는요 양도세 중과 제일 높은 거에서 일부 조금 낮춰가지고 요 가운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정상화 하려면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일반 과세로 했어요. 일반 과세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못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생각했던 것도 그 부분에 있었고 그러면 네네. 평가를 해볼까요? 10점 만점으로 할까? 거기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아, 지금의 이 세제 개편안은? 몇 점을 할까? 4.3점. 4.3. 4.3.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의 세제는 몇 점 주세요? 5점. 아, 5점.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좀 높겠네요? 윤석열 정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근데 거기도 별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진행한 거 거의 없었어요. 맞아. 근데 그거 예.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지만, 이면에는 또 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노력을 하거나, 뭐 시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권 초기 때, 그리고 특히 22년, 23년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일부 개정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취득세 중과가 그때 홀딩 돼버렸고, 그나마 여야 합의해가지고 조금 한 게, 종부세 중과 살짝 낮춰놓은 거.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세제 개편안들 이제 뭐 네. 뭐 점수도 뭐 4점 뭐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얘기도 주시고 했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게 네. 그래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가냐에 네. 대한 질문을 기자님도 그렇고 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가장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네네. 그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네네. 그러면 정말 트렌드가 덜 똘똘한 걸로 가는 건가요? 이 구조로 가게 되면 확정되면?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봐요. 그리고 뭐 취지 자체는 집값 안정인데 집값 안정이 과연 될까?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세제를 통해서 집값 안정한다고 절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매물 되는데. 그 매물 유도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건 1차원적인 목표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매물 유도는 왜 할까요? 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너무 공급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예. 매물 유도의 목적 자체가 가격 조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부에 하면 대토론회에서도 그 질문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들이 네. 되는데 네. 결론은 매물을 유도해서 세금을 통해서 각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관점은 맞는 거죠. 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덜 똘똘한 한 채의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덜 똘똘한 한 채. 그게 이제 금액일 수도 있고 네네. 뭐 어떤 가이드를 주시면 합리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주택자라고 하면 그 부분들로 좀 집중화되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30억 혹은 한강벨트.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제 개편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세제 개편안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크게 이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 이제 장특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예요. 네. 그렇게 세 가지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거주를 하면 12억 공제 금액을 14억까지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그게 딱 시가 한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가 20억 넘으면 내가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쨌든 나는 시가 20억까지는 종부세 부담 없고 뭐 어쨌든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20억 이하, 특히 대출을 또 고려한다면 15억 이하는 그냥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냥 움직이는 구간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1주택인데 내가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9억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거주 네. 안 하면. 네, 그러면 시세가 거의 한 13억, 뭐 15억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를 안 하면은 보유세 부담이 좀 올라가는데 아주 초고가 주택처럼 그렇게 막 많이 가진 않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15억 이하, 2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 없이 그냥 제 갈 길 갈 거다. 이렇게 뭐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냐가 관건인데 이제 지금 자료를 우리가 같이는 못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요즘에 그렇죠. SNS에 돌고 있는 자료 그리고 뭐 인포그래픽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은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뭐 3억이다, 6억이다, 12억이다, 25억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가 그나마 합의해서 만든 세율표거든요. 예. 근데 이 세율표를 보면 과표가 12억이 넘는 구간이 뭐 1, 2주택은 1.3%, 3주택 이상은 2.0%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과표가 12억이 넘으면서 주택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좀 세게 때리겠다는 건데 맞아요.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 3개를 다 더했을 때 과표가 12억이 넘으면은 중과라는 건데 그럼 과표 12억이 도대체 시세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역산해 보면은 시세 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40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 있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에 보세요. 세제 개편안의 현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돼 있는데 27년도에는 이게 6에서 12억이 1.3으로 올라가고 예. 그리고 과표 12억 1.3이 1.5로 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과가 아니었던 세율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28년도가 되면은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중과 세율로 가버리죠. 맞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세율은 과세 표준하고 세율 두 가지가 중요한데 과세 표준 테이블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세율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랩장님이시니까 예. 저도 제가 과장 이렇게 중간 관리급이었을 때 어떤 사원 대리급한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얘가 딱 가져왔는데 고민의 흔적이 없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좀 안 좋지 않으세요? 화나죠. 화나죠. 맞죠? 저는 이 세율표를 보면서 아 이거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이거. 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과표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리고 세율표만 이제 고치겠다는 거지. 아, 그러네. 맞죠?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 부분을 네. 그냥 모든 주택으로 1주택이든 통일해 버린 것뿐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과표는 그대로 뒀다. 그런데 그 과표에서 적용되는 소유를 또 어디서 생뚱맞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 3주택 이상 주택 중과 세율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좋게 포장을 했죠?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간다 그랬죠.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나 그냥 세율금 올릴 거야 이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냥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2배 올라 있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일 시킨 뭐 김대리라고 하면 고민의 흔적이 없죠. 그리고 별도의 근거도 없죠. 근데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또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현재 정부가 집권 초기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 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뀔 가능성은 낮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27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적용되고 28년도 다시 적용되고 쭉 가야 되는데 28년도에 빅 이벤트가 있죠. 총선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예. 얼마나 의식을 할 거냐. 그건 제가 의식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지금도 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뭐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뭐 질문을 주시면 제네시스 네. 관님이 질문을 주실 건데 뭐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랩장님 말씀하신 게, 자 그러면은 초고가 주택 아니면 덜 똘똘한 게 그게 뭐냐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15에서 20억 이하는 제가 할 길 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시세 한 40억 정도 넘는 거는 이제 28년 정도 되면은 그냥 나는 주택이 하나더라도 3주택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쵸.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40억, 50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초고가 주택은 내가 거주를 하든 거주를 안 하든 보유세가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 중에 비거주를 해버리면요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내년 정도에는 좀 안타깝지만 현금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일부 매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현금 흐름은 별로 없어. 그러신 분도 물건이 몇 개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억이라고 할게요. 예. 자, 50억짜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눈물을 머금고 판다. 자, 근데 눈물을 머금고 파는데 문제가 뭐냐면 매수자인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매수할 건데, 이걸 이제 설계하신 정부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재경부에서는 그걸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낮춰서 파니까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돈 많은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만 없지. 근처다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매수자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도 예. 고소득자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소득이 고만고만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현금 증여를 많이 해줬어. 증여받고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 가격에 팔면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셀러 파이낸싱 하시는 분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유에서 팔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특징을 보면 결론적으로 둘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매수자가 더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론 일부 5% 10% 떨어지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올해 초처럼 예. 정말 그게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때까지 나올 거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 돼서 거래가 될 거고, 자, 그럼 내가 50억짜리를 그렇게 셀러 파이낸싱을 하든 뭘 매수자를 찾든 해서 판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 중에 그걸 팔고 내가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뭐 맞아요. 인구 감소. 고령자 아니에요? 네, 인구 감소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그거는 뭐 기존에도 좀 있던 거니까.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효과가 많이 될 가능성은 제가 낮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고도 없는 갑자기 비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은 적겠죠. 게다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만약에 반포나 강남 쪽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50억에. 내가 주변에 친구들도 다 근처에 있고 병원도 그쪽에 다 있어. 멀리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멀리 못 가고 인근에 하는데 적당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딱 옆에 있는 한강벨트 갈 거예요. 한강벨트?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30억 한강벨트를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딱 수요가 증대되니까. 그럼 가격대가 밑에 15, 20억은 알아서 가는 구간이고, 예. 50억, 40억, 50억, 60억 이쪽은 그냥 그들만의 세상이 될 거고, 물론 일부 금매는 나올 거고, 그러면 딱 중간에는 30억대 있죠. 여기가 위에서 이걸 매도하신 분들 중에 내려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내가 이걸 팔아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걸 또 단기간에 팔까요? 안 팔죠. 예, 안 팔죠.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견고해질 거예요. 매물이 잠기는 이슈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주 고가 주택도 견고해질 거고, 중고가도 견고해질 거고, 중저가도 알아서 갈 길 갈 거고. 특히 선호 지역에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제 개편의 취지가 물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정책은 정부는 없으니까.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아니,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시장에서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가격이 안 잡히네. 그런데 더 견고해지네.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고착화가 제일 위험한데. 당연하죠. 네. 게다가 이제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뒤에 말씀드릴 거면 양도세 혜택도 줄어들잖아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고 계속 이제 서울은 견고해지는 거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격의 거인이라고 아세요? 알죠. 예, 그 맨 마지막 그 시성이 뭐지 이름이? 뭐 예. 로제 뭐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안으로 저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히스토리에밖에 기억이 안 예, 납니다. 예, 예. 아, 미카사 보고 싶다.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네, 네. 결국은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하면 팔아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1주택자가 보통 팔기 싫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에도 거주는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전월세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하죠. 예요. 예. 사실은 세제 개편안은 실질적으로는 전월세랑 약간은 맥이 덜 닿아 있는데 네, 네. 질문은 다 전월세를 맞아요. 질문 주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네, 네. 지금 영등포 쪽에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종부세 걱정된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자기들은 거주는 할 수 없으니까 당장 애들 교육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렸냐면 그러면 전세는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세금 오른 폭만큼 네. 월세화를 시키면 그렇죠. 거기서 세금 1년에 내는 사실 20억짜리 종부세도 거의 안 나올 뿐더러 나와도 네네. 몇십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월세화된 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이행이 되는데 비거주 1주택이라 그래서 세부담 때문에 파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걸 월세를 더 늘려서 그걸 월세 세입자가 감당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죠. 뭐 물론 이제 그 월세를 내가 시세가 좀 올라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파는 순간 다시 그 집을 못 사요.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개별 물건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뜨끔 망고 라떼님 같은 경우에는 17억 아파트 매매 후에 실거주 중인데 예. 갈아타기 할까 말까 기다릴 좀 고민이라는데 예.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17억 같은 경우에 비과세 받으면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얼마 나오는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네.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근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출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빼고 나서 다시 또 대출을 일으켰을 때 뭐 한 20억 초반짜리 가져야 되는데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넥스트로 어디로 갈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단 팔고 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어차피 이건 굉장히 1주택자가 위험하다. 팔아봤자 네, 대안이 네, 네.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대안이 대출로 다 막혀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박종님 같은 케이스도 점점 갈아타기 힘들어질 거야 했는데 두 가지 요인에서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 내가 자리 잡고 나면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거나 지켜보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둥글게. 의자가 하나 뭘까요? 있어. 의자가 하나 있는데 예. 둥글게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한 명 그럼 딱 알로 앉아야 되잖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순수하시단 말이에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저. 예. 그러니까 내가 얼른 앉아가지고 그 의자를 잡아서 집을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나 일단 잡았다. 일단은 좀 관망하자. 예. 당분간은 뭐 여기서 뭐 하는 것도 힘들고. 음. 그래서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세제 개편에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 우리가 종전주택 3년 내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그거 보고 아니 똑같아요. 규제를 이렇게 해놓고 네네. 파는 기간을 줄여버리니까. 네네네. 지금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려서 팔긴 했지만 네. 그건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 조건들이 네, 있긴 한데 네. 예전에 제가 빌라 합정동에 있는 빌라를 팔 때 네. 가격을 낮추고 했는데도 2년 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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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물론 가격을 할인하고 하면 팔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집을 구하는 형태가 직장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다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이게 2년 안에서 무조건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대출도 사실 환수해버리고 이러잖아요. 네. 누가 팔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거래 자체가 너무 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뭐 세법에 있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 신규 주택을 사고 뭐 3년, 2년 안에 팔고 이거는 이제 전래동화 돼 버렸어요. 하이닉스 전래동화 아세요?
아 미안합니다. 예, 요즘 신이 그거. 장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오늘 올랐어요? 몹쓸 얘기를 했네요. 오늘 어쨌든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종전 주택을 내가 먼저 팔아요. 맞아요. 먼저 팔아야 돼. 지금 선매도 해야 전략상. 돼요. 선매도. 그리고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뭐 단기 임대로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시적 주택 처분 기한도 줄여가지고 강화를 한다고 했지만 네. 영향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8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 적용이고 기존에 취득한 사람은 3년이기 때문에 예,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긴 했죠. 아 이거 생뚱맞은 게 나왔네. 이거 좀 이따 또 1년으로 줄이겠네. 약간 예, 그런 게 나왔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내용들이 요 인포그래픽이 빠져 있네요. 임대사업자 혜택. 많아요 지금. 이게 갑자기 내가 흥분했는데 정말 이게 좀 나쁜 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럼 인포그래픽에는 네. 뭐 자기들 편한 것만 해놓은 거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이제 지면 관계상 뭐 이게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뭐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초고가 주택은 이러나 저러나 좀 많이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그런데 이제 제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강남에 오래 거주하셨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이런 거죠. 음마를 5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그럼요. 지금 40억이잖아요. 그럼요. 나는 그냥 태어나고 나고 자란 동네가 계속 이 동네였고 그쵸. 내 생활 터전인데 지금 이걸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할인도 한도가 있어요. 네. 5억 원, 3억 원 이렇게 그 기간을 또 제한을 하면서 네. 다분히 그 2년을 한 이유가 네. 그런 약간 정치적 이벤트 이슈랑 좀 엮여 있는 네, 느낌들을 네. 좀 받긴 네. 봤는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제가 10년 넘게 이런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렇게 종전에 있던 매물을 이렇게 쥐어짜기 위한 어떤 양도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강화 이런 개편은 좀 처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전향적으로 네네. 여기 9번에 해당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네네.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일반 과세를 통해서 매물을 확 유도해야 정상 아니에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하고 5월 10일부터는 확실하게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고 몇 번 국무회의 TV에서도 나왔잖아요. 들어가자 막 하면서 국무총리 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2월 3월달에 금매로 파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실제 데이터 보면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거는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신뢰는 깨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 나온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시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완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과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요 중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7년에는 원래 20%포인트 가산인데 5%, 맞아요. 5% 28년에는 10%포인트, 29년부터는 이제 다 20,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만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못 받는 거는 27년도 지금도 계속 똑같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5% 포인트만 오르니까 양도세 조금 오르겠지 하고 팔았다가 장특공 하나도 못 받는 거 계산 안 하고 하면 세금 잘못하면 폭탄 맞습니다.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세금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부동산 시장에서 예. 전문 분야가 딱 세 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하나가 세금, 지금 다루고 있는 세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경매. 아,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예요. 아, 예. 요 세 개 분야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30년을 공부해도 헷갈린다고 하는 네. 분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세금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거는 사실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발언을 시장 전문가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질문이 많은 것들 중심으로 일단 재방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에서 아마 네, 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볼게. 그래서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이 1번에 해당되는 인포그래픽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캡을 또 씌워버리잖아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다 나쁜데?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세라고. 그냥 나는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썸을 타는데, 물론 저 결혼했습니다. 네. 이제 썸을 타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나 당신 마음에 든다 사귀자 이러면 난 깔끔할 것 같아. 근데 막 비겁하게 치사하게 저 관심 없어요. 저 여자친구 관심 없어요 하는데 계속 막 치근덕거리는 사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세제 뭐 왜 이렇게 세금으로 질척거려 이거네요? 예, 우리는 뭐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관심 없고요. 뭐 이렇게 증세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실거주 보호하고 투기소유 억제인데, 자, 이게 왜 문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장기부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든 부동산에 되는 게 있고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를 10년 하면 80%인데 이게 보유 40, 거주 40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2년 이상 거주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29년이 되면은 무조건 거주를 했을 때만 80을 받게 맞아요. 하고, 중간 단계인 28년도에는 거주 6%, 보유 2%로 나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나중에 팔기 전에만 10년 거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28년도에 공제 금액을 20억, 29년도에는 공제 금액을 10억 한도로 씌워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억인데 40억,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0억 할게요. 그럼 양도 차익이 30억이잖아요. 예. 그럼 양도 차익 30억인데 80% 공제면은, 원래 그렇게 계산하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냐면은 83, 24, 24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하고 내년에 팔면. 예. 그런데 28년도가 되면은 20억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24가 아니라 20억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팔면은 10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가 심각한데? 문제가 그렇게 있죠. 생각하니까. 첫 번째, 캡을 씌워버리니까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10억 공제 못 받으면 세율이 40%면 4억 늘어나 버려요. 두 번째, 나는 이걸 예상한 게 아니라 나는 집이 하나만 있었어. 여기서 평생 30년, 40년을 살았어. 이거 투기 수요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집값 오른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흥분하지 말자. 누구는 투기 수요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그 나쁜 놈이네, 그 자식. 어쨌든 제가 안 그랬어요. 나는 오랫동안 집에서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네. 이 기준이 29년 양도분이라는 거예요. 28년 양도분. 그러네. 그러니까 취득일이 아니라 너 양도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7년, 28년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 빨리 세금을 올릴 거니까 물건 내놔, 지금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약간은 이것도 소급 적용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법학 박사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진정 소급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진정 소급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체감상은 소급인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고 그러면은 다 져요. 그것도 있었어요. 소급 효과 아니라고. 과거에 그 미분양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해 준 것도 그거 얘기할 거예요. 와 소급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팔아. 얼마 줬죠? 그 3종 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타겟팅을 해가지고 세부담을 올리니까 팔아라 한 적은 제가 처음 봐요. 이건 좀 세금이라는 거는 집값 그 가격 조절 기능이 아니고 세수 확보라든지 어떤 경제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힘들어지면은 좀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경기가 좀 잘하면은 너무 흥청망청 되면 만약에 좀 걷어들여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았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인가? 어쨌든 그래요. 다 위험했어요 지금까지 역사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뭐 중국의 그 18사략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보세요 좀 제발. 되게 어려운 사례들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 2번만 질문 더 그러니까 보고 인포그래픽 보고 저희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이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으로 올렸으니까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 줄을 거다라는 의견들을 그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만 반짝하겠죠. 반짝 조삼모사.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가가 20억입니다. 그러면 공시 가격이 보통 70% 시세율 70%니까 14억이잖아요. 그래서 14억 거주하면 빠지니까 대부분 그냥 다 빠져서 종부세
안 받겠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집값이라는 게 계속 똑같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21억이 되면 14억 초과하겠죠. 그럼 종부세 내겠죠. 두 번째, 집값은 똑같이 20억인데 정부에서 뭐 내년도에 또 세제 개편 때 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70이 아니라 80으로 하자. 그러면 16억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공제 금액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현재 60에서 내년 또 70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과표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오히려 세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12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14억으로 올려주면서 동시에 이거를 다주택이거나 비거주는 9억으로 내렸죠. 맞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2억을 기준으로 내가 9억을 내려서 3억을 깠죠. 그러면 올려주면 몇 억 올려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3억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억까지 빼줘야지. 왜 14억이야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네. 맞잖아요. 예. 도대체 왜 14억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가 20억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할 거면 똑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14로 올렸으면은 내릴 때 2를 빼서 10억까지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내가 너무 좀 세게 말하는가? 그럼에도 네. 네. 그 안 그래도 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에서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나왔잖아요. 네. 공시가격 현실화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으면 지금. 그렇죠.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얘기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적당한 때 나오죠. 이제 왜 그건 그러냐면 개정사항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이제 2020년인가? 전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면서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19년인가 그랬구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보유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공시가격 현실만 딱 건드리면 네. 재산세, 종부세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당연하죠. 네. 게다가 또 이번에 세부담상한 150에서 200% 열었잖아요. 제일 큰 그림은 결국은 네. 시세가 올랐잖아요. 서울 올해도 올랐고 네. 작년에도 올랐고 네. 그러면 내년에 공시가격은 오를 테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현실화율까지 올리면 네. 이제 진짜 버티기 힘든데 당연하죠. 이러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70대 물론 이제 굉장히 고가 주택 75억짜리로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봤는데 400만 원 내던 게 막 1,000 몇만 원 나오고 막 4배, 5배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 못 버티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이동한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넥스트 똘똘한 한 채다. 그 다음 똘똘한 한 채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컨드 똘똘한 한 채.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덜 똘똘한. 제네시스네요. 창세기. 그럼요. 예. 네, 새로운 시대가 또 창작이 된다.